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전국 이슈로 급부상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래 아리랑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KBS 이승철 기자와 오키나와 아리랑에 담긴 역사와 삶의 이야기 직접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번에 그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예. 대변인, 검찰이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그 다혜 씨의 생활비를 기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네.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이 된 이후에는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과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다혜 씨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위 서모 씨가 받은 그 월급이 대가성이 아니었느냐, 뇌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요.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뽑힙니다. 근데 2017년부터 중진공 이사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소문이 팽배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됐고, 그리고 사위 서모 씨는 2018년 7월에 취업을 해서 타이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태국 방콕에서 여기서 받게 되는 금전적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성 성격이 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뇌물 혐의 인정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고발장 접수된 지도 거의 한 4년 됐잖아요. 그렇게 사건 처리가 늦어진 건 이유는 뭔지, 또 이제 뇌물 혐의 인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사건화된 거니까 4년 지났죠.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조사해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지금까지 간간히 보도가 한 번씩 나왔는데요. 이 주변까지 어마어마하게 수사했습니다. 그 인사혁신처 또 국가기록원 압수수색했고요. 또 그 관련된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 소환 조사 다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의 계좌까지 들여봤다까지 갔다고 하면 입증하려는 혐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뭐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는 이걸 이런 구도면 이건 뭐 삼자 뇌물죄로 가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대통령 내외가 지원하던 금액을 타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지원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냥 뇌물죄다 이렇게 접근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뇌물죄 혐의 입증을 하려면 그러면 그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하고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의 대가관계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왔다는 거죠. 잘 안 나오니까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계좌를 털어서 이렇게 수사해서 대통령 그 망신주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 뇌물죄 입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냐면 올해 3월에 보면 그 전사의 그 서모 씨 칠순 노모까지 쫓아다니고 19차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 전 사돈 보호하려다 큰일 난다고 사실상 압박도 받고 담당 수사검사가 그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이 사건의 뇌물죄 혐의 입증이 잘 안 되니까 주변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래도 4년 지나서 안 나오니까 결국에 대통령 모욕 주기의 방식으로 계좌 추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욕 주기냐 아니면 어쨌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순이냐. 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뇌물죄를 이런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거는 뭐 실제 혐의 입증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사를 할 정광재 거는 대변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4년간 이 지체된 데는 이 참고인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서모 씨 그러니까 전 사위죠. 이분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전혀 수사에 진 적이 없었었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선거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의구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로서는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면. 네. 자, 지금부터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관훈 토론이었나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에는 좀 반대를 해왔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당대표 권한 대행이 그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한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무익한 이 절차 이거를 더 이상 반복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당 내부의 고민이 있었던 게 네네. 사실입니다. 또 어쨌든 또 뭐 강화된 특검법이든 아니면 일부 내용을 완화한 특검법이든 제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뭐 무조건 거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이 특검법안이 아닌 한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여론에 호소하게 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해 왔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진상규명이라는 이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완화된 안, 국민의힘 안이라도 받아서 실제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당의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본래 민주당이 좀 세게 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절충안을 하더라도 예. 어쨌든 특검을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그런 네.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자, 정광재 대변님, 예.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지금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약간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요? 왜 이 시점에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반대했던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혹시 했느냐. 특검법을 못 내지 않을까 이런 가정하에 제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최근에 전현희 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막말 논란이라든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명심파리 관련 논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이 어쩌면 국면 전환을 좀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러면 제3자 특검법안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시험을 한번 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반대로 이런 논의는 환영하면서도 반대로 이 제보 공작과 관련한 논의까지 포함하자. 그러니까 국민적 의구심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만 국민적 의구심이 아니라 우리 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자라고 이제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멘트를 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한테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당내 의견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그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 예.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은 당내외 의견을 반영 수렴 뭐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특검 절차 진행하겠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내의 민주적인 의견 절차 수렴 네. 과정을 거쳐서 예, 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공언했었던 내용들을 담고 거기에 다른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내용들까지 더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자, 관건은 이제 두 단계일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당내 또 대통령실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서 특검안을 일단 마련하는 것. 그죠? 네. 그 여당발 특검안을 마련하는 것. 또 그게 마련된다면 2차적으로는 민주당과 조율에 나서는 것. 이 두 단계인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당내 어떤 반발이나 좀 반대도 없지 않잖아요. 네, 있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특검 법안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운 과정이겠죠. 근데 네, 쉬운 과정은 아니죠. 네, 정치인은 항상 그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인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최상병 특검법안을 어떻게 관철시키든가 아니면 어떻게 뭐 출구 전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일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자신이 했던 얘기를 쉽게 시건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철시키려고 최선을 네. 다할 것이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여당이 어떤 당내 반발이나 반대나 대통령실과 조율을 통해 가지고 특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그걸 갖고 야당하고 또 2차적으로는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잘 진행되리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그 당대표 출마 선언 때 한동훈 대표의 말씀 취지대로라면 네. 당연히 돼야 되죠.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3자 특검안을 받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뭐 조건을 일단 걸었고요. 당내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일성이 본인이 제안하신 거를 받겠다고 했으면 환영한다. 우리도 뭐 즉각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법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게 그 당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을 받겠다고 하면 일단 환영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위한 명분과 뉘앙스를 계속 풍기셨어요. 뭐 제보 공작 의혹 이거 굳이 이 건을 이렇게 걸지 않더라도요. 제보 관련 내용들 특검 수사하면 그 수사 대상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특검 수사의 어떤 본질 주요 수사 대상을 자꾸 이런 쪽으로 이게 다른 문제의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본질인 것처럼 자꾸 바꾸려는 뭔가를 자락을 까는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과연 차기 대권 뭐 일 떠나서 지금 여당의 대표로서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관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소신과 입장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떤 가늠대였는데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면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명확한 본인 입장 정리 안 되고 대통령실을 계속 의식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조율하면서 실제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특검안까지 내고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잘 될까 걱정도 됩니다. 네. 해병대원 순직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희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관련 수사할 때 검찰발로 나왔던 수사 관련 상황들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발끈할 일인가 싶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뭐 고발하면 들여다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미 이 내용 나오기 전에 뭐 영장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됐다는 얘기 부각돼서 계속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이상하고 틀립니까?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번엔 받아들여서 통수 내용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그 내용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까지 이런 실제 수사 상황이 흘려진 게 아니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 그냥 흘러나온 것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발끈한 일인가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런 뭐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여권 인사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수처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봐주려고 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봐주기 수사 이거 아닌 뭐 방증일 수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수처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에 기반해서 빨리빨리 명확한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의 통신 기록 내역까지 확보했다라는 식의 피의 사실이 자꾸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검찰이 했던 행태를 봐라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의 통신 기록 내역을 확보했다 뭐 이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범죄 단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굉장히 그 여야 갈등 끝에 만들어진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은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쩌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에 너무 좀 가까운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003님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해병대원이죠.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양당이 합의하여 특검을 실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독대가 바람직하나 여당 대표 참여도 검토 가능하다. 약간 가능성을 좀 열어놨어요. 자, 올가을이나 올해 안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다 표현되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유화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국회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서 야당 대표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 안 하실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정되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되는 경우라도 어쨌든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만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형식은 1대1이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어쨌든 책임 있게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분들이니까 3자든 2자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저도 어떤 형식으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정치적 난국 이런 문제를 대통령 혼자 풀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당선이 되면 여야 영수회담의 필요성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누구에게도 손해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용인하겠다. 두 분 만나서 민생 논의해라. 이렇게
좀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좀 어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선 광복절 파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광복절에 친일 세력이 날뛴다. 대통령이 반성 없이 남탓만 한다 비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뭐 시간 관계상 조기현 부위원장님하고 정광유 대변인님하고 좀 짧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뭐 어제 광복절 추념 기념식 김해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네. 국립기념관장 인사를 축으로 이 극심한 갈등 상황을 초래한 것 대통령의 본 책임이시죠. 그러면 어제 8.15 경축사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할 필요도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갈등과 분열을 각오하고 하더라도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관철하겠다. 그게 자유로 포장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이제 그런 입장인 거여서 보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재고하거나 숙고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어제 정광유 대변인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서 자유라는 단어 이제 50번 얘기했는데 자유 확장 강조한 거 의미는 뭔지 그리고 민주당 쪽이 어떤 비난에 대한 어떤 반박이랄까 그걸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질서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주의 국가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 동맹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는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의 뭐 뉴라이트 성향이 있다 없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양심적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복원시켜주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측면을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한테 쓰여서 정치적 이익을 탐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후쿠시마 원전수라든가 뭐 최근에 친일 논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세력 이 국민이 가만히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막바지 향해 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관심은 최고위원 경선 결과입니다. 5위를 누가 할까? 이게 제가 보기엔 최대 관심인데 지금 이현주, 전현희 두 후보가 박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 전현희 의원의 최근 발언이 본인의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이어진 추세가 있고 그리고 지금 5, 6위 다툼이 이 두 분만의 다툼이 아니라 네. 3, 4, 5, 6위가 거의 다 붙어 있고 지금 남아있는 표수가 사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권리당원 투표는 지금 전국 순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세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여론조사 30%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표심은 예상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분 간의 5, 6위 다툼으로만 볼 수도 없고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제 전현희 의원이 뭐 국회에서 그 발언이 그런 걸 의식한 의도된 행위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니와 그 행위 때문에 뭐 이번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서 뭐 안전하게 5위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전망 짧게 부탁드릴게요. 전현희 의원이 서울 지역구잖아요. 남은 네. 지역이 서울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이현주 의원이 그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역전 성공했거든요. 서울 지역에서 전현희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가 이 말의 될것 영향, 같습니다. 말의 이 영향. 말의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언론에 막 돌아다니니까 오늘 SNS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본심은 충정과 애정이다. 그래서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팔이 척결이라는 당내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또 SNS에 밝힌 데 대해서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하게 잘 계산된 어떤 전당대회 행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간표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해도? 일부 당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예. 지금 남아 있는 여론조사 네. 대의원 투표 14% 이게
남아 있는 게 50%쯤 되고 여론조사는 지금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여론조사 대상에서는 또 그런 분들은 다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표심에 숨어 있는 거에 대한 공략의 포인트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저는 보세요? 궁금해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표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간표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정봉지 의원이 이거 나머지 표에서 정말 부진해 갖고 5위 밖으로 물려나는 이변이 발생한다면 야 정말 민주당은 개딸들의 전체주의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자, 7711님이 정치인분들께 바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투명성 있게 처리하기 바라는 겁니다. 국민에게 모범 보이는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갑자기 저에 대해서 또 격려를 해주셨네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보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금요일인 만큼 이미 곳곳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지하차도를 앞두고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복정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로는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산대교 남단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서부간선도로 정체도 전 구간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부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 총선 화제 당선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북부 지역에서 드물게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같은 선거를 이제 치르셨는데 그 사이에 또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육아도 전쟁이더라고요. 그렇죠. 아기 예쁩니까? 아유, 너무 예쁩니다. 예. 눈을 마주쳐요 지금. 그럼요. 이제 100일, 이제 한 110일 정도 돼가지고 예. 이제는 뭐 뒤집기도 잘하고 벌써 그렇게. 눈 마주치니까 더 이쁘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의정 활동 이제 많이 바쁘신데 아빠로서 육아는 좀 분담해 주시는 편입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중요하게 신경 쓰는 말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같이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예, 네, 당연히 분담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5시 정도에는 출근을 하고 네.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9시 10시가 되니까 아이를 볼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투리 시간이라도 예. 최대한 아이 봐주면서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네요. 퀄리티 높게. 질도 좋은지는 뭐 저희 아내 항상 못마땅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육아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총선 당시 1098표 차로 정말 극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 지역은 뭐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넉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정부 여당을 향한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총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뭐 좀 들끓는 민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 가운데서 당신이라도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 그 전에서 총선을 치르기 이전에도 저는 이제 도봉구 갑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네. 저희 도봉구 갑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정부 여당을 향해서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판을 많이 해라라는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저런 비판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들은 얘기 중에 이건 진짜 좀 뼈 아프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쨌든 빨리 이렇게 행동에 옮겨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평생 보수 정당을 찍어왔던 분인데 내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못 찾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네.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갑게 들었고요. 긴급한 현안으로서는 이제 의정 갈등이 여전히 난맥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빨리 정부가 이거 의정 갈등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질질 끌 건 아니다. 예 어떻게 매듭을 져야지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의는 굉장히 최근에 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당 지도부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이 뭐 물론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저출생 문제를 의정활동 1순위로 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중장기 대책도 내놓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도 꽤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뭐 과거에 뭐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부를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 간의 협조라든지 뭐 압력을 넣어야 될 땐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저번보다는 진일보한 상황이 맞지만 여전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좀 짧은 기간을만 유효한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단기 처방 그렇습니다. 위주예요. 예, 그러니까 예. 결정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게 할 만큼의 유인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 문제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터라 그래도 저번보다는 그 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진일보는 했지만 좀 더 갈 길이 있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갈 길이 많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저출생이나 민생 대책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의원 입법으로서도 그거를 다시 그 구조적인 어떤 구멍이나 이런 거를 더 막아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저출산 민생 대책 관련해서 입법 활동 좀 당장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1호 법안도 저출산 네네. 관련한 내용들인데 예컨대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휴자라는 말은 결국 쉰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육아가 전쟁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육아가 쉬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출산 휴가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가, 휴직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법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다 보니까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출산 휴가 내지는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네. 왜냐하면 기업이 휴가를 보내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집인데 우리가 과연 육아라든지 출산을 쉬는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용어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법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단순히 이제 단어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육아휴직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들, 출산을 앞둔 사람이거나 출산을 한 부부들이 양쪽 모두가 이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들을 1호 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밖에 2호, 3호로 쭉쭉 나갈 법안들은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랄지 아니면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거주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놀러 가는 개념으로 자꾸 하니까 사실은 회사에선 쉬라 그래가지고 애를 보러 왔는데
더 큰 전쟁터가 거기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들 네. 많이 하거든요. 이건 쉬러 갔다 와서 미안해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전쟁 치르러 나가는 거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을 사실 파견을 간다고 하는 게 좀 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애를 보러 파견 간다. 예. 예. 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지난달 출범한 순풍 포럼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여야 30, 40대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위한 포럼입니다. 자, 먼저 왜 이름을 순풍 포럼이라고 지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름은 다들 이제 짐작하시건데 그 과거의 순풍산부인과 그렇죠. 예, 이제 거기 이름을 이제 빌려온 거긴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좀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이름을 차용한 것이고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풍이 불다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할 때 그 순풍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젊은 의원들이 순풍을 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를 그것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예. 그거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면 네. 무엇을 할 거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희 그 연구 모임의 주축이 30대 뭐 조금 많게는 40대까지도 가게 되는데 네.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아이를 낳는 저처럼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의원들의 나이가 뭐 기성세대의 나이 50대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소 생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절실한 분들끼리 모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네.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인 거죠. 집이 없고 그 직장이 너무 멀고 네. 육아 부담이 부부에게 모두 가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겪는 문제가 결국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네.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집에서는 어린 아이 막 하고 전쟁하시는 사모님들한테 혼도 많이 날 거예요. 그럼요. 제 모르긴 몰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 우리 30세 40대 여야 의원들의 순풍 포럼 큰 기대를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과 그 주요 현안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당내 의견 반영에서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 제3자 추천 특검안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제3자 특검안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이제 화답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 요렇게 지금 어쨌든 화답이긴 하지만 한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당내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겠다. 고한 입장은 찬성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저 역시도 제3자 특검, 그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모아서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현역 의원으로서 그 법안에 이름을 같이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제3자 안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좀 말이 이렇게 뭐 충돌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1단계가 특검법을 추진하려면 1단계가 당내에서의 뭐 일부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래 조율을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한 대표가 이 당내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이거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나 뭐 이렇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당위의 문제가 돼버려서 당의 문제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고 한 번도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말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내에 총의를 모으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하는 것 네. 당연히 한 대표 앞에 누워진 과제고요. 이건 어렵더라도 해내야 되는 것이 한 대표가 가지는 지금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 대표가 약간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해낸다고 봤을 때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과의 조율을 거쳐야 되고 그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도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받자고 한 마당에
자기네가 지금까지 냈던 어떤 센 특검법보다는 그냥 특검을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전술적인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이 이제 여야가 조율 과정을 거친다고 봤을 때 이 특검을 통해서 여하튼 의혹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털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 말고는 네. 더 강한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네네. 자,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내놓은 특검 법안을 통해서 선출된 특별검사들이 수사한 내용도 못 믿겠다라고 나오면 사실은 그냥 안 믿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야가 공히 토론장에 나와서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사는 당연히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제서 나중에 이제 수사위가 다 나와서 갑자기 또 새삼 정치적이다 어쨌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애초에 한쪽 진영은 답을 정해놓고 특검을 했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조율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 이 특검의 결과는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의혹도 해소하고 진실도 규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수사 중간중간 그 단계가 중간 나오는 걸 이렇게 보셨을 때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통령의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이 확인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으로선 뭐 알 수 없다고 보세요?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이 규명이 되겠죠. 당연히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원래 이제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네. 살아있는 권력들도 수사를 하자. 현재 검찰은 결국 행정부 산하에 있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특별검찰의 수사 범위에 따른 조정이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혐의들은 당연히 그 혐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든 그게 누구든지가 대통령실이든지 간에 수사 결과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지금 뭐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 예. 자, 5596님이 모든 국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실수고요. 저출생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를 줄여나가면 자연히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님의 기대가 큽니다. 이러고 이제 격려 문자가 오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하면서 통일 방안 제시했어요. 윤 대통령 경축사. 뭐 일각에서는 왜 일본 얘기가 없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 그거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복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메시지에 좀 중심이 되고 그 사고 방식을 북한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고 그 실질적인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우리가 교류 협력 통일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좀 확정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네. 일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내지는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한마디 정도 최소한 몇 마디 정도는 거들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혀 빠진 거는 그래도 좀 약간 보기에 어색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부가적으로 또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네.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광복절에 필요한 이야기인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 말씀은 가짜 뉴스 그 들어갈 자리에 그 일본에 대한 어떤 뼈 있는 언급은 조금 들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경축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회와 야권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이 정도로 뭐 극한 대립이 생긴 거는 처음인 거로 네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뭔가
뭔가 적어도 광복절만큼은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되고 여야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장 꼭 이분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약간 논란이 되는 인물을 굳이 인사에 그 자리에 앉혀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난해 대통령실이 이런저런 비판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념 논쟁들이 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좀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들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안 그래도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관장 스스로는 뉴라이트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건국절 논란을 불식시키는 건국절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서 건국절을 벌써 와버렸으면 뭐 임명철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왔었으면 훨씬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광복절이라고 하는 뭐 유례가 없는 그런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갈라진 광복절이 돼버렸는데 행사도 이제 갈라지고요. 만약에 여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하고 이걸로 계속 가는 이런 이유가 야권의 어떤 지나친 그 정치 공세, 그러니까 지나친 국민 갈라치기 뭐 이런 데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계속 똑같은 사안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우려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그 야당의 공세가 무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가 뭐 법사위라든지 과방위 보면 네. 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무리한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는 조금 전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라이트 사관 문제가 계속 우리 정부에서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여전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그 관장 그분께서 나중에 뭐 그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건국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도 있었고요. 뭐 몇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로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인사가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자,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켰습니다. 복권시킨 거 잘한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사실은 입장은 한동훈 대표랑 같습니다. 네. 제가 복권의 대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유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사과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은 사실 한동훈 대표랑 같지만 네. 대통령의 복권 사면권 이런 것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 헌법상의 권한임을 생각해 보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찬성은 하지 않지만 존중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애초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그리고 과거에 절대군주가 가지고 있던 은사권 같은 것들이 우리 현대 정치의 흔적처럼 남아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규율하기보다는 통치행위로서 인정받았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정이면 다른 어떤 조건 없이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런 특수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대통령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신중히 또 해야 되고. 예,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국회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의 그 살인자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전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그 제가 알기로 본 스스로가 법률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그
게다가 이제 현직 영부인을 극단적인 말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놨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고 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극단적인 극언으로 당신을 모욕하겠다라는 의사가 담겨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식의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아주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35초 남았는데 자,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어떤 걸 할까요? 대한민국이 저출산 위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각종 제도와 법을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4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저출산 위기 반등 모멘텀 만들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태엽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폐암과 담도암,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엄만 결국 태엽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태엽이. 그동안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느라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한 탓에 대입 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태엽이가 힘든 건 엄마가 남기고 간 3억의 빚 정리와 끊임없는 생활고, 하루 한 끼로 버텨내는 배고픈 일상은 태엽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만 합니다. 태엽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체감온도 32도에서 37도까지 올라 퇴근길도 무더운데요. 점차 해가 지면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서쪽 지역과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7도, 전주와 부산 26도로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35도, 춘천 34도, 전주와 대구, 부산 33도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이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북 진안과 남원, 임실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북 진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이번 주부터 공급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주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에 올해 첫 조류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보령호에도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역시 녹조가 확산하는 등 계속되는 폭염에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어제 광복절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KBS 1TV 시사기획창에선 광복절 특집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일본인들에 대한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오키나와 아리랑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해서 프로그램 제작한 KBS 이승철 기자와 직접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살짝 탔네요. 오키나와에서 탔나요? 좀? 조금 회복됐습니다. 이 회복된 게 지금 네. 약간 까무잡잡한데 네. 거기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보다 더 덥겠죠? 그냥 저는 남국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남국이요? 취재를 다녔습니다. 거의 뭐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승철 기자. 오키나와 아리랑이라는 질문 참 이색적입니다. 네.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그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인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일본어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에서 큰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네. 여기에 일본군이 동원되고 거기에 일본군을 따라서 강제로 동원된 또 한반도에서 건너간 징용자들이 있었고요. 네. 군속으로. 그리고 또 위안소가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군속들, 한반도 출신 군속들, 그리고 위안부들, 조금 위안부들, 이분들한테 아리랑을 배워서 현재도 그걸 기억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분들에 대한 취재를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하셨군요. 네네. 이승철 기자 도쿄 특파원 하셨었잖아요. 네네. 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뭐 좀 짤막한 프로그램 했던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기억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오키나와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일본 분들이 계시다는 걸 듣고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6분, 7분 정도 네네. 짧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뭔가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더 깊은 얘기를 다뤄보고 싶다.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그걸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닿아서 이번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확장하고 업데이트해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이번에 취재를 하셨군요. 네. 자, 그럼 이분들 아리랑을 한국말로 부릅니까? 일본말로 부릅니까? 방금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섞여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괜찮으시면 제가 불러볼 텐데. 예.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예.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한글로 부르세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일본말로 부르세요. 일본말 잘 일본말, 아시잖아요. 이제 자, 와타시요 스테테 이쿠 히토와 이러면 똑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리고 이찌리모 이까즈니 아시가 있다무 그러면 이찌리 이게 여기 조금 바뀌는데요. 심리를 일리로 바꿔서 네. 일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되고요. 뒤 여기 부분이 조금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까지니 그러면 못 가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르까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못 걷고 이렇게 네. 시작되고 또 뭐 아시가 있다무 그러면 발이 아프다 발병 난다 얘긴데 아시가 쿠사이 발이 썩는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있고 차이 있는데 전체 맥락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이 아리랑을 기억한다는 거, 부른다는 것도 일본인들이 부른다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반전인데 그렇죠. 기억한다는 건 더 신기해요. 그 80주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10살이면 지금은 거의 90세가 넘어가 12세 10대였으면 무조건 90세가 다 넘어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만나뵌 어른분들도 전부 거의 90대입니다. 100%.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듣게 됐느냐 일단 접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취재를 한 섬이 미야코지마라는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키나와가 이렇게 밑 있고 타이완과 그 사이에 가운데쯤 있는 섬이 미야코지마거든요. 네. 오키나와에서 1시간 정도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또 1시간 그렇죠. 떨어졌어요. 예, 비행기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 섬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3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숫자냐면 주민이 한 5, 6만 명 정도 돼요. 갑자기 난데없이 주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군에 이제 병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군속이라 그래서 이제 뭐 땅굴 동굴 포대를 파고 진지를 만들고 특공정 이런 뭐 지원. 지원하는 이런 영어로 사람들이 서포트.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이제 위안소,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야코지마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여기에만 17곳의 위안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좀 아프네요. 예. 이런 그 대목에선. 조선인들 한반도 출신들이 있으니까 좁은 섬에서 이분들과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들었던 그때 당시의 기억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남게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도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90대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다큐를 만든 이유도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 그때 당시의 기억 이걸 갖다가 좀 남겨야 되겠다. 예, 이런 취지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사료네요. 그죠? 네. 사료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우리 이승철 기자가 이번에 심층 취재를 했다. 이렇게 제가 또 선배 기자로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프로그램 보니까 아리랑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유행까지 했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야코지마라는 섬이 예, 있어요. 예. 이제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군이 들어와서 군기제라는 행사를 엽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위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군 방문 위안 행사 같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저기하기 길을 북돋우기 위해서 가수들 가가지고 노래 부르기도 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행사를 여는데 예. 거기에 이제 군 위안부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농사만 짓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군 기제가 그러니까 군의 길을 살리는 어떤 그 의식 같은 페스티벌이군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갑자기 무슨 행사가 열려서 이제 증언자들의 말이 이래요. 자기네들은 농사를 짓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얼굴이 새까만데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큰 여성들이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한국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 여성인 거죠. 위안부 여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뭐 할 수 있지만 그때로서는 약간의
지금 말하면 아이돌 공연 같은 느낌, 약간 굉장히 이색적으로, 굉장히 약간 문화적 충격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임팩트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에 이렇게 좀 신장이 작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놀랍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한 번의 행사로 아리랑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나 할아버지는 계세요. 할아버지란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리랑 비도 직접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할아버지인데 90대가 이미 100살을 바라보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소꼬를 베러 갔는데 군 남자만 있어야 되는 군 막사에 어떤 여성이 있더라. 근데 너무나 어여쁜 누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인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 인상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게 군기제만 있어서 아리랑이 유행한 게 아니다. 이제 유행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세요. 유행한 게 아니다. 빨래터에서 동네 누나들이 교류를 했다. 이제 빨래터가 왜 중요하냐면 오키나와나 미야코지마가 물이 귀하니까 네네. 군인이 들어가면 일단 먼저 하는 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군 주변에, 네. 군사시설 주변에. 그러면은 위안부들은 약간 이제 일본군에 빨래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지고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엊그제 공연에서 봤던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옆에 와서 이제 빨래를 하고 같이 있는 하고 거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처녀들, 동네 누나들 이런 동년배의 이런 여성들끼리의 교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하면서 이제 아리랑을 부르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전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컨대 빨래터에서 한국 여성한테 일본 여성이 아리랑을 배웠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미야코지마에서의 특수한 사례인지 오키나와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네네. 오키나와 전반적인 얘기인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아까 미야코지마에는 17곳의 네네. 위안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로 오키나와 전반을 따져보면 전체를 따져보면 네. 147개의 위안소가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해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거기서 이제 미군과 싸우기 위해서 비행장을 엄청나게 건설을 합니다. 15개 뭐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장 근처마다 위안소를 계속 만들거든요. 일본군이 진주를 하니까. 그리고 위안소가 147곳이나 되니까 이게 위안소를 짓는 전문 부대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대가 요새 육중대라고 하는 전문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많은 위안소를 지어야 되니까 민가를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거기를 이제 위안소를 만들게 되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던 위안소였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 민간인들과 이게 분리가 많이 됐는데 바로 내 옆집에 위안소가 있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빨래터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랑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수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원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오키나와로 직접 군속으로 이제 징용을 강제로 동원됐다가 한국으로 네네. 탈아 돌아와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담배 조그만 종이에다 쓰고 이런 걸 수기로 남기셨는데 이런 부분을 쓰세요. 그러니까 6-7명의 섬 아가씨들이 모여 앉아 부르는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린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이런 작은 섬에서까지 알려져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반갑다. 이걸 수기로 쓰세요. 이게 어디서 쓰셨냐면 아마미오 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미오 섬인데요. 네.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또 아까 그 다른 섬은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와 타이완 사이에 있잖아요. 이 아마미오 시마는 오키나와와 큐슈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리랑이 불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오키나와 본섬을 거쳐서 밑에까지 아리랑이 폭넓게 불려지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됐다는 이런 부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리랑 지명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자, 섬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아까 이제 미야코지마 나왔고 아마미오 시마 나왔고 아카지마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엔 아카지마입니까? 네, 아카 섬입니다. 지마가 이제 섬인데 섬 도자. 아카지마가 이제 오키나와를 아시는 분이 오키나와의 가장 큰 도시가 나하인데 나하에서 배를 타고 한 50분 정도 가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네. 게라마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도 설치돼 있고 게라마 블루 그래서 산업빛 그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고 다이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데예요. 아카지마가요. 네. 근데 좀 슬픈 역사가 뭐냐면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먼저 상륙을 한 곳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최선봉에서 엄청난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는 곳이거든요. 희생자도 많았고. 네. 근데 네. 이 섬에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지명이 아리랑 고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이게 사실 왜 그렇게 붙었는지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 아카지마에도 물론 위안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카지마의 위안소에서 조금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고개로 접어드는데 이 고개에 달래를 캐러 가서 달래를 캐면서 위안부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고개를 올라가면 북쪽이 보여요. 북쪽 향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 올라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카지마에 그 자살 특공정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미가제라 그래서 비행기로 하는 거 말고 네네. 보트로 가서 부딪히는. 보트로 부딪히는. 네네. 근데 이제 이 자살 특공정 부대원 중에 한 명이 한반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출신이 그 훈련을 그 아리랑 고개를 올라가면서 이제 보트를 메고 막 훈련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일본 군인들도 같이 아리랑을 불렀다. 그래서 이게 퍼지게 됐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야코지마에는 아리랑 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리랑 가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리랑 우물 이런 뜻인데 가가 미야코지마 말로 물이 솟는 곳이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사용한 포대가 있었는데 그 포대를 파기 위해서 동원됐던 조선인 군속들이 있었는데 저녁 되면은 그 물이 솟는 곳에 나와서 이제 해질녘에 앉아서 그렇게 아리랑을 불렀다. 근데 희한하게 동네 분들이 나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걸 들었어. 나 부를 줄 알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락이 그렇죠. 우리의 어떤 본성에 와닿는 그 가락인가 봐요. 이게 마음의 동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키나와 특수성이 아리랑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오키나와 역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운데 류큐 성이라고 있거든요. 슈류성인데 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류큐 왕국, 류구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생존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실제 중국식 건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류큐 왕국이 완전히 일본에 복속된 게 1879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게 1910년이라고 하면 그렇죠. 불과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복속되고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전에 식민지화 된 땅이 오키나와였다는 거죠. 근데 채평양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군이 도쿄 본토에는 미군을 들이지 않겠다면서 오키나와에서 본토 수호를 외치면서 이제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를 이렇게 아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도쿄 시민하고 오키나와 주민하고는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죠. 네. 약간 지금도 뿌리 깊은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오키나와 분들은 얘기들 하시는데 하여튼 이제 증언을 딱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오키나와도 제주도처럼 방언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전쟁 중에 오키나와 방언을 쓰면 너 스파이지 하고 몰아 죽이고 너 뭐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등하다. 잠재적인 반란자처럼. 예,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아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이제 어떤 공포와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군들한테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맞으면서 일하고 이거는 자기네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강제로 어떤 여성들이 어떤 일에 내몰리고 이런 부분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그 슬픔을 같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이해되는 게 왜 하필이면 오키나와 아리랑인가라는 게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볼 때 품었던 이제 그 의문이 조금 풀리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 오키나와도 비극적 역사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불과 한 30년 전에 병합이 된 거고 맞습니다. 30년 후에 우리도 병합이 됐는데 그 두 민족이랄까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일본군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접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접촉면들이. 거기서 공감대를 잃었다는 거네요. 이 어떤 면에서? 교수님에서 이제 이 연구자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키나와 말로 침구루사라는 말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 말이나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동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말로 번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하다는 말은
제가 너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냥 빠지고 너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데 네. 침구루사란 말은 자기가 들어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입장에서 뭔가 불쌍하고 우리 처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런 비슷한 처지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뉘앙스가 들어있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한 그리고 침구루사라는 그 오키나와의 깊은 슬픔 네.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아리랑이 전파가 됐고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아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우물 파면서 우물가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고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또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리면 뭐 미야코지마에 이라부가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그 같은 처지란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라부가에 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90세세요. 지금 이번에는 사실은 가서 못 뵀어요. 병원에 입원해 네. 계셔갖고 너무 연로해서. 근데 이제 전화로 그 날은 이제 간접적으로 정보를 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빠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우물을 팠다. 예. 우리 아빠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겠지. 그러면서의 감정적 동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그 여기를 파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저기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파니까 들렸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런 말도 있고 또 위안소에서 밥을 지어줬다는 할머니가 계신데 네네네. 이제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옛날에 2010년에 했던 영상 기록만 남아 있는데 이분도 그 평소에 어떤 그 계속 교류를 하면서 약간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러면은 한국말도 나왔다가 그러면서 또 아리랑을 불렀다. 네. 근데 어떤 이 감정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분들 한국말 단어도 기억한다는 거네요. 저도 이제 그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할머니 위안소에서 밥을 지었던 할머니는 저녁에 슬프고 그러면 울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일본말로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한국 사람들도 하는 말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징용자한테 일본 군소가 때 아리랑을 배웠던 할아버지는 네.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뜻하고 똑같은 거네요. 거예요. 예. 야, 그렇게 그렇군요. 임팩트가 있게 강하게 그분들의 가슴에 꽂혔다는 거죠. 그 말. 이번 다큐멘터리 보면 기억을 전하려 한다. 네. 하는 말을 처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KBS가 오키나와 아리랑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하게 된 게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또 취재를 했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90대세요. 그래서 2017년도에 만나뵀던 분도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나뵐 수 없었던 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역사에 대한 부분, 오키나와 우리나라의 그 슬픔에 대한 부분, 아리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남겨서 후세에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작을 했습니다. 0419님이 이승철 기자님 사안 증언을 취재하러 일본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일본을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다 그 균형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번 다큐멘터리는 역사를 기억하려는 오키나와 현지 분들 노력 때문에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오키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키나와는 일본 분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피해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147곳이라는 위안소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건 일본 오키나와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촌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가 위안소였어라는 걸 증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 오키나와 분들의 노력, 역사를 기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취재해 오시느라고 정말 또 그 이전에 특파원 현장 보고 만들 때보다는 이렇게 깊게 취재해 보니까 또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움과 네. 그리고 좀 뭐 이분 그것도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된 그런 감정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얘기 나눈 시사기획창 오키나와 아리랑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철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퇴근 정체가 평소보다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남 일대를 시작으로 서안암에서 토평 사이와 다시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 사이 정체가 매우 심하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 2차로에도 여전히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성산대교 남단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서부간선도로 정체도 전 구간에서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송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참 험한 길을 두 분이 달려왔는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함께해온 카운터파트입니다. 지난 100일 어땠습니까? 네, 일단 두 원내대표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108석, 정말 총선 직후 이 가장 작은 의석수를 가지고 원구성에 임했고요. 반대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자체 의석만 171석이고 거야를 모두 더하면 192석, 정말 역대 최다 의석을 든 양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분들인지 좀 따져보면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 출신의 회계사 그리고 재선의원입니다. 아주 뚜렷한 친명 인사로 꼽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의 행정고시 정통 관료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요. 사실상 의석수가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완패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는 108석을 가지고는 그 정도면 잘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원했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 원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백령도로 떠났다가 국민의힘 위원들 요청으로 재신임을 받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양측 다 의원들의 불만은 있습니다. 원구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당으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또 재선 의원들 선수별로 이 평가가 좀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의원들이 이렇게 대응해서 되겠느냐, 상임위를 다 민주당에게 위원장을 보내자, 아니면 조금이라도 갖고 들어가자 등등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미 정한 위원장을 가진 상임위를 가동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그런 의사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약간 투항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에 대한 의지가 커지면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가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저항 의지, 그죠? 네, 민생에는 협치, 그렇지만 폭거에는 저항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안 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제법 했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옛날에는 원내총무라 그랬었죠. 뭐 이렇게 케미가 좋을 때는 싸울 땐 싸우면서도 또 되는 거는 그 개인 간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케미가 서로 나쁠 스타일 같이 보이진 않는데, 이 대치 정국이 워낙 이 케미고 뭐고 없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사적인 인연이라든지 또 국회 내에서 쌓은 인연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에 누가 더 결정 권한의 자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답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보는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기자들도 궁금해하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두 사람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상을 할 때는요, 관련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내가 눈치 덜 보는데 서로 이러겠네요. 만약에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면. 자, 오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도 원내대표로 돌아가서 지금 뭐 겸 원내대표긴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원내대표 본연의 원내대표로 돌아가서 이재명 2기 투톱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당론 공백기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민주당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는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원내대표 모두 합의 처리 0건, 합의 처리 제로죠. 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 28일 이제 본회의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해 보자고 일단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을 갑자기 처리하자라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수기 과정을 거쳐왔으나 정치적 결단이 되지 않았던 네. 이 비쟁점 민생법안을 28일에는 좀 처리해보자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겁니다. 지난 13일에 원내수석 채널에서 또 이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의원들도요, 당대당으로 싸우더라도 제발 좀 할 수 있는 일은 해보자라는 이 요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28일에 본회의에서 어떤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일명 우리가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네네. 민법 개정안 정도는 처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와 동시에 당 안팎 그리고 국회 안팎에서 압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할 거는 하자. 이게 국민들 눈치도 이제 네.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법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현행 민법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 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현행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천안함 사건, 또 세월호 사건, 가수 구하라 씨 사건 등에서 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죽은 다음에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양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에서 배제시키자라는 이 국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까지도 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요, 이미 이런 제도들은 각 나라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네, 현재도요, 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이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18대 국회부터요, 오랫동안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속을 제한할 것이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 그리고 상속권을 상실, 없애는 선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상속 결격 사유 확대안은요, 이 피상속인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제 유언이 되겠죠. 유언이 없어도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를 다소 확대하기 때문에 상속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양 의무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 여부를 둘러싸고는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 법원에서요.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겁니다. 부양 의무 위반자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는 다소 이제 단점도 있지만 명확하게 요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만약에 28일에 처리가 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 도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최근에 개그맨 박수홍 씨 사례를 통해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하는 지금은 이제 친족 간에는 원래 우리 오랫동안의 법 체계에서는 네. 처벌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을 해서 누구든 이걸 처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법도 형법 개정안인데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같이 논의될 가능성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같이 논의돼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간호법입니다. 지금부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일단 여야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여권의 입장이 변한 건데요. 왜냐하면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진료 지원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여야 간 협의의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법의 핵심은요.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했던 간호사법은요. 이 간호사가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의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될 간호법은요. 지역사회 문구는 빠지게 되고요. 이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역사회가 아니라 보건소, 병원, 약국, 학교, 기업, 공장, 또 환자 집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 해오던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법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이 현행의료법에 따라서 진료의 보조 등으로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뭐 혈액검사, 상처소동 이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간호사들이 이 일부를 대신해 왔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한 PA 간호사가 10,000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숙련된 PA 간호사들을 합법화해서 잘 의료 공백도 메우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자라는 게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의 핵심입니다. 네. 최근엔 간호법 놓고 이제 전공의 대표와 의협회장 갈등도 좀 불거졌나요? 네, 이제 지난번 21대에서도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안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이 여야 합의 그리고 정부까지 동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은요, PA 간호사의 이 의료행위가 불법이고 이게 양성화되면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에 불법이 판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요. 의대 증원에 이어서 간호법도 막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전공의 대표 그리고 의협회장들이 SNS로 또 최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조용원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을 아주 걱정하는 문자인데요. 손지은 기자님은 정치인들 관련 소식을 취재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많이 받지만, 네. 많이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28일을 본회의에서 한 번에 또 뭔가 해결이 되면, 그걸로 또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생산성 없는 거에 대한 지적이 아니실까? 뭐 이런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재표결에서 폐기됐던 법인데 이번에 또 돌아왔네요. 네. 그런데 요 전세사기 특별법은요. 저는 네. 좀 28일 처리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이유가 자, 민주당의 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뭐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구상권을 네. 청구한다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이 조금 유연한 방안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합의점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피해 주택의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 차이를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양측이 제시하는 본인들은 양보안이라고 주장을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조금 더 완화됐지만 이렇게 우리가 더 법적으로 입법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을 두고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8일까지 어떤 처리하는 관전 포인트 짧게 좀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민주당 또 21번째 거부권에 대해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28일까지 일단은 여야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네.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도 끝까지 이렇게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조율 작업을 해야겠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이 17일 여정을 마무리하고 최근에 폐막식을 했습니다. 이 폐막식에 깜짝 등장한 할리우드 배우가 있었어요. 네. 이분 때문에 사실 폐막식은 이분 이야기로 다 가득이 찼는데요. 네. 톰 크루즈가 깜짝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날 폐막식이 이제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미국을 대표한 액션 스타죠. 톰 크루즈가 갑자기 그 스타드 프랑스의 조명 꼭대기에서 이제 고공 낙하를 하면서 네. 올림픽기를 받고 그걸 이제 또 톰 크루즈의 특기 중에 하나죠. 오토바이 뒤에다 이제 꽂고 이제 그 올림픽기를 운반을 하러 네. 가면서 이제 그 뒤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파리 시내를 질주하는 영상이 붙고 또 그 이어서 이제 파리에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다음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LA로 가는데 비행기에서 또 우아하게 내리지 않죠. 낙하합니다. 비행기에서 낙하해서 이제 다음 주자에게 무사히 올림픽기를 넘겨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나뉘긴 했어요. 반응들이. 근데 폐막식에서는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톰 크루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범하게 등장하지도 않고 이게 톰 크루즈가 등장하는 게 아주 극비에 네. 붙여졌겠죠. 왜냐하면 누구인지 알려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개막식에 예. 참석을 하면서 예. 뭘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는 약간의 추측은 네,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네네. 어쨌든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네. 놀라는 게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네. 자, 톰 크루즈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보면 또 워낙 톰 크루즈라는 그걸로 폐막식을 도배했기 때문에 다른 면은 너무 또 묻히는 그런 약간 효과도 있었을 것 너무 같아요. 그 다음 LA 올림픽이 부각되면서 네. 파리 올림픽을 조금 묻히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폐막식의 주인공은 단연 톰 크루즈였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톰 크루즈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등에 줄 매달고 높은 하늘에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데
영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날 그 폐막식에서 톰 크루즈가 선보였던 모든 액션들은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이미 직접 다 스턴트 없이 선보였던 네. 그런 액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시키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네, 그죠? 그 미션 임파서블이 본인에게는 이제 이단 헌트라는 캐릭터로 액션 네. 스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톰 크루즈가 액션을 한다 이러면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재밌는 건 또 역대 올림픽 개막식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영이 이제 그때는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액션을 하기도 했는데 007 패러디. 네, 그게 네. 또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런 모습을 선보였던 톱스타 톰 크루즈. 1962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62세입니다. 네. 자, 그런데 LA 올림픽의 서막을 연 인물로 이제 이게 파리 올림픽에서는 폐막이면서 네. LA 올림픽의 서막을 일찍 4년 남겨놓고 이제 열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톰 크루즈가 여전히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다. 네. 그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일단 톰 크루즈가 데뷔가 81년도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탑건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데뷔작은 뭐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데뷔작. 끝없는 사랑이라는 끝없는 사랑. 하이틴 로맨스 같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크게 이렇게 엔들리스 러브는 브룩 실즈인데. 네, 아, 그거 다른 영화군요. 네, 그래서 예, 이 예. 영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탑건으로 스타의 자리에 올랐고 네. 그 이에도 이 톰 크루즈를 우리가 흔히 액션 스타로 생각하는데 이 배우의 필모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탑건 같은 액션 영화에도 능하지만 이 배우를 보면 작가주의 영화도 찍었고 네. 또 스필버그나 스탠리 큐브릭 같은 거장 감독과도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서 또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 같은 장르에서도 특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에서 톰 크루즈식의 연기가 가능한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또 재밌는 건 할리우드는 정말 스타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스타 중에 또 스타인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일화가 톰 크루즈가 자신과 작업했던 배우나 제작진들과 친해지고 나면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매년 보낸다고 해요. 그래요? 그들에게. 네, 코코넛 케이크인데 그게 톰 크루즈가 자주 가는 베이커리에서 주문 제작해서 이제 배우들에게 보내는 건데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로 내가 스타가 됐냐 안 됐냐를 가늠할 수 있을 단순히 정도로 톰 크루즈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아니라 네. 스타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받으면 내가 톰 크루즈에게 코코넛 케이크를 받다니 내가 드디어 스타가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이군요. 네, 기준이 될 정도로 그만큼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죠. 우리가 이제 뭐 탑건이니 미션 임파서블이니 이런 막 액션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다양한 작품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문제작이랄까요? 뭐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그렇죠. 예, 무슨 7월 4일생이나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작품들도 많고 저는 사실 A Few Good Men 너무 재밌죠. 그것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어떤 병역 내에서의 어떤 그 규율, 네. 기강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네. 저 적군 바로 코앞에서 싸우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누구죠?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이 그 대령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너 같은 애송이가 이 국가가 뭔지 알고 저 코앞에 적들이 있는 상황을 아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씬이 정말 법정 영화의 정석과도 같은 네. 씬이죠. 거기서 그냥 잡혀가잖아요. 네. 자기가 속내를 드러내고 야, 그 사실은 탐 크루즈 하면 그게 사실 제일 먼저 떠올라요. 새록새록 정말 좋은 영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라는 게 네네. 오늘 이야기에서도 증명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크루즈 이렇게 세 명이 일명 할리우드 대표 꽃미남입니다. 브래드 피트, 디카프리오, 톰 크루즈. 네. 누가 제일 잘생겼냐 서로 뭐 내기도 하고 우리 이재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세 명 중 외모 1위는 이 꽃미남으로 불릴 당시에는 저는 디카프리오를 가장 그래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 학창 시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래요? 나왔던 그 디카프리오가 정말 아이돌급의 인기였거든요. 제일 어려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브래드 피트하고 톰 크루즈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자, 여하튼 디카프리오. 자, 그러면 연기력 1위는 3명 중에. 연기력은 좀 가늠하기 힘들 것 같아요. 셋 중에. 네. 죄송해요.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드려서. 여하튼 연기력은 다들 네. 왜냐하면 저, 개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요. 자, 이번 폐막식 스턴트 액션만 봐도 그렇지만 네. 톰 크루즈 하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미션 임파서블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자님에게도 그런 거죠? 네, 저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1편부터 사실 톰 크루즈가 감독 선정에서부터 뭐 각본과 섭외 네. 그 제작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고 지금까지 제작자로서 이 영화의 기획의 핵심과도 같은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배우를 넘어서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있게 하는 굉장히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이제 제작되거나 만들어지기 전에 꼭 나오는 소리가 네. 이번에는 톰 크루즈가 뭘 했을까? 뭘 직접 했을까? 이거든요. 톰 크루즈가 1편부터 자신의 액션들을 거의 대부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그냥 언뜻 생각해도 비행기에 그냥 와이어 하나 매달고 날아오르는 진짜 비행기에 올라타거나 네. 아니면 오토바이로 이제 협곡을 지나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본인이 직접 많이 하나 봐요. 다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게 다 본인이 직접 한 장면들이고요. 이런. 눈앞에 칼끝이 바로 0.6cm 정도의 있었어요. 차이를 두고 멈추는 그 장면. 그것도 직접. 그 터널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네네. 본인이 직접 찍고 이야. 실제 CG가 아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도 떨어지고 뭐 6분 넘게 숨을 참으면서 수중 촬영을 하고 거의 이 정도 되면 배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위험한 상황에 굉장히 강한 그냥 스턴트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어떤 재미의 가장 큰 부분을 본인의 몸으로 네.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이제 탑건 후속편 매버릭 나오면서 또 한번 흥행에 크게 성공하기도 했고요. 네. 보신 영화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 한두 개만 꼽아주시면요. 저는 앞서 말했던 그런 엄청난 액션 장면들도 기억이 나지만 또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그 실제로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액션을 해요. 네. 톰 크루즈가 물론 직접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최초로 공식적인 부상 발표가 나기도 했었는데 이때 발목이 부상당한 장면을 톰 크루즈가 낭비하면 안 된다 필름을 이 제작비와 이 제작 인원들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발목이 다친 채로 찍었고 실제로 그 장면을 찍고 카메라로 걸어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발목을 절뚝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네, 있었군요.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썼어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영화에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장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네.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찾은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네. 이재 기자님도 직접 만나신 네. 적 있나요? 저도 2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요? 그때마다 너무나 엄청난 인상을 받았던 게 어땠어요? 일단 두 번째 인터뷰 때는 저를 언제? 몇 만났던 년도?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폴아웃.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저를 두 번째 만난 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뭐 매니저나 다른 관계자가 말해줬을 것 같은데 그날 저희가 인터뷰했던 데가 롯데 월드타워 꼭대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니까 좀 더 스릴 있는 곳에서 하자 이래서 바닥이 이제 다 투명하게 뚫려서 아래가 밑에 다 보이는 바닥이 다 보여요? 네,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도중에 너무 무섭다 떨린다 이랬더니 톰 크루즈가 딱 한마디 했어요. 걱정 말라고. 떨어지면 내가 구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근데 그 말에 믿음이 확 가잖아요. 톰 크루즈가 편안하게 인터뷰 하셨나요? 너무나 편안하게 인터뷰했고 그 말에서 이 사람이 스타인 이유 지금까지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직접 알아들으신 거죠? 네. 이야, 영어도 잘하시는구나 우리 이재 기자님은. 아닙니다.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케이티 홈즈를 사랑한다. 그래서 소파에서 방방 뛰던 장면도 있었어요. 네, 그죠? 정말 오래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랬던 케이티 홈즈와 이혼을 하고 네.
또 딸 수리도 이름에서 아빠 성을 지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뒤에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이제 케이티 홈즈와 딸 수리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 혹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딸 수리와 톰 크루즈가 10여 년간 왕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 수리가 이제 자신의 성을 자신을 키워준 엄마 케이티 홈즈의 이제 미들 네임인 노엘로 이제 최근에 바꾸고 그랬군요. 네,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왕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뭐 종교 얘기도 있고 하지만 여튼 아까 영화에 미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네. 톰 크루즈 롱런하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대중들의 기대를 늘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탑건 매버릭 출연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이번에 진짜 전투기 모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중들의 소식 이렇게 추측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해군 조종기에 이제 뒷좌석에 타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주 영화를 만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구도 팬들이 그럼 진짜 우주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분은. 네. 그래서 그만큼 대중들의 기대를 늘 충족해왔고 저는 또 하나는 스타로서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 별명을 알고 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내한을 하거나 아니면 팬들과 만날 자리가 있으면 네. 꼭 1시간 일찍 시사 1시간 일찍 전에 와서 팬들과 팬 서비스를 해주고 또 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직접 책상이나 의자도 옮기는 등 네. 굉장히 스타로서 소탈하면서도 진심 어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차기 톰 크루즈 할리우드에서 지금 주목받는 배우 누가 있을까요? 차세대 배우들은 많지만 저는 아직 차기 톰 크루즈라고 할 만한 배우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 이유가 톰 크루즈가 자신의 그 액션은 평생 해왔던 것들을 축적된 결과라고 했거든요. 아직은 그만큼 뭐 평생 축적할 만큼 액션을 보여준 배우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톰 크루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니뭐니해도 톰 크루즈의 대표작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